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광현입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PP 위주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최근에 환경 문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계시면, 그리고 또 우리 물건이 유럽이나 특히 유럽이 되겠죠. 자동차 2차, 3차사라면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이나 BMW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계시다면 아마 피부로 이 압박에 대한 부분을 피부로 와 닿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납품을 할 때와 훨씬 더 부담이 많이 가는 탄소와 관련된 관세도 내야지 되고, 또 거기에 써 있는 레귤레이션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의 환경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4가지 정도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장표에 표현을 해놨고요. 첫 번째 내용이 CBAM이라는 겁니다. 이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탄소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으로 부품을 수출을 하실 때 26년도부터 탄소량이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게 독일이면 독일의 탄소 규제량의 기준에 못 미치면 못 미치는 만큼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환경이 생기는 거죠. 그게 CBAM입니다. 지금 주로 인프라 쪽, 그러니까 철강, 이제 포스코나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알루미늄, 이런 저희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하는 업체들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엔진 블럭이나 이런 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나가는 그런 업종에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마 지금 이 압박이 올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100원 주고 판매를 했다면 세금까지 포함해서 많게는 120원까지 더 부담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누가 부담을 하냐면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원가 경쟁력에서 현장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 곧 옵니다. 이미 끝났고요. 법 규정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DPP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DPP는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글로 얘기하면 이제 디지털 제품 여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위에서 얘기한 CBAM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어떤 업체에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컨트롤러를 만든다고 하면 이 컨트롤러에 대한 모든 데이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메타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재료서부터 이 제품에서 일부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부품도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지역으로 수출되는지에 따라서 그 동안에 발생되는 배로 넘어가게 되면 배에서 발생되는 CO2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제품에 대한 여권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제도가 저겁니다.
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요 뒤에 QR 코드가 제품 뒤에 QR 코드가 붙어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찍으면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일반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 만들었는지,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DPP 안에는 항목 기준으로는 한 12가지 정도의 항목을 쭉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원재료서부터 이게 그 추적성까지 포함하고 탄소량까지 포함하고, 제가 나중에 좀 보여줄 텐데요.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여권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수출할 때 수입하는 국가에서 찍게 되죠. 그러면 DPP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국으로 그냥 빠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이제 수출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말 DPP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지 실물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서너 장 뒤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내용은 이제 ESG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ESG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또는 견적을 낼 때도 마찬가지죠. ESG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리포트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듯 ESG 리포트도 굉장히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CFP입니다. PCF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요게 프로덕트 카본 풋프린트입니다. 저기는 카본 풋프린트 프로덕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용어로 다 쓰이긴 하는데 한국으로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탄소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하게 돼 있고, 탄소 발자국과 관련돼서는 탄소를 거래하기도 하죠. 한국도 지금 탄소량 KRX인가요?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 지금 탄소량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지극히 적게 배출하는 공장은 그 기준치 대비 자기 공장에서 내놓는 탄소량만큼의 크레딧을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럼 이 크레딧을 우리 증권 거래하는 것처럼 마켓에 올려놔요. 온라인 마켓이죠. 마켓에 올려놓으면 탄소량 많이 배출하는 그 공장에서는 그걸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사서 이제 시장에 유통하게 하는 이런 거가 되겠고요. 한국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고 있고요. 유럽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다 하고 있고요. 각 국가가 탄소량을 얼마의 크레딧으로 할 거냐, 금액이 얼마냐가 서로 이분하게 맞춰지질 않아서 그렇지, 개별 단위 국가별로는 지금 이미 탄소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구를 살리자,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허울 좋은 그런 명분일 뿐이고요. 이게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저는 제 블로그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글을 2편을 올려놨었는데요. 이게 무역 장벽입니다. 탄소량을 줄여서 우리 후세대에 아주 좋은 환경의 지구를 이렇게 물려주자는 대의 명분 아래 선진국들 아니면 개별 국가가 무역 장벽을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DPP의 어떤 표시 정보를 또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DPP가 가장 강력한 어떤 제재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네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요. 원산지가 추적이 가능하도록 DPP 안에 설명을 해놔야 됩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플라스틱은 중국에서 왔으면 중국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야지 됩니다.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DPP에 포함을 시켜야지 되고요. 또 탄소 발자국을 여기 CFP 또는 PCF 탄소 발자국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 DPP 안에 넣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환경제와 관련된 리사이클, 재활용도는 이 제품이 이제 수명이 다해져서 버려질 때 재활용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 내용 들어오게 돼 있고요. 머자나 재활용률에 대한 무역관세도 또 시작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는 시작이 됐습니다. 공급망 ESG에 대한 얘기도 DPP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망 ESG를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왼쪽에는 그냥 ESG 2.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저쪽에 보면은 이제 공급망 ESG 단어가 달라지는 게 공급망 하나 붙은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의미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ESG 지금 어떤 보고서나 이런 거 우리 수출할 때 이제 내게 돼 있잖아요. 미국 수출하거나 그럴 때 내 공장 거만 내는 됐어요.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급망 내 아래에 있는 업체들 그걸 가지고 이제 스콥 3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용어가 그렇습니다. 스콥 3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래에 있는 업체들까지도 다 ESG 리포트를 포함해서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장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납품받는 업체의 ESG 준비도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냥 했죠.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납품하고 이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 사이에서의 발생되는 모든 ESG 리포트를 다 요구하게 돼 있고 그 내용을 어디다가 넣어야지 되냐면 DPP에 넣어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PP는 똘똘마리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면서 가장 광범위한 정보를 저기에 다 담아야지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요. 우리 중소기업 수출을 또 염두에 두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더더군다나 저기에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 고민이 시작이 돼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유럽은 그 수입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얘기했고요. 미국도 합니다. 청정경쟁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수입품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이게 리쇼어링이랑 똑같은 겁니다. 제조업이 돌아왔다. 미국에서 나온 말인데요. 미국 내에서 제조해라 라는 말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ETS라고 하는 게 이제 거래 시스템입니다. 탄소 거래 시스템. 한국은 KETS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일본도 JETS가 있습니다. 그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ESG와 관련된 공시 의무가 26년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CBAM이라고 그러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일부 품목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철강류, 그러니까 알루미늄 이런 제품들이 그렇고요. 우리 철강 생산, 알루미늄 생산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응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DPP가 저기 살짝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DPP도 26년도부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금 큰 어떤 1차사나 조금 큰 1차사들은 DPP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다 일일이 사람이 가서 보고 체크하고 어떤 엑셀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뭔가 내용들 인덱스로 해서 리포트를 만들고 하는 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럽 사람들 또는 미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다 디지털로 해라. 디지털로 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시사점으로 안내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로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혁신의 스마트 팩토리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캐비넷이 있잖아요. 캐비넷 안에는 16개의 부품,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부품을 이 캐비넷에 넣어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캐비넷 겉에 이 캐비넷을 총괄하는 QR코드를 여기 옆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캐비넷 전체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이 전체 16개 부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탄소량을 다 더해서 이 아세이 전체 조립 완성품 이 캐비넷의 그 탄소량이 얼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요게 제가 뭐 현지에 가서 제가 사진 찍은 거고요. 독일 그 하노버 메세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탄소 발자국을 시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요. 여기 지금 원자재가 뭐냐, 목자재냐, 플라스틱이냐, 금속이냐 이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목재를 선택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비행기로 오냐, 배로 오냐, 철도로 오냐 뭐 그런 것 쭉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꾹 누르면은 이 제품을 만드는데 탄소량이 이만큼 드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량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이제 PCF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유럽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저 DPP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 지금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요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QR코드를 찍으면 이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제품 QR코드를 쫙 찍으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 그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메뉴가 쭉 나오는데 이 제품이 뭐냐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하나의 그 컨텐츠로 카본 풋프린트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DPP는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12가지입니다. 12가지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QR코드를 찍으면 이게 하나의 홈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 제품에 대한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쫙 있으면 메뉴가 이렇게 있잖아요. 메뉴 12가지를 정해놨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카본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콕 찍으면은 이 제품은 1189.2kg의 탄소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PP만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아까 얘기한 CBAM에서 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규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끌어다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메타데이터, 그런 기본 속성을 DPP라고 하는 이 그릇에 이제는 담아야지 된다. 이제 수출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DPP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여기 써 있는 요 내용이 DPP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성,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제품, 트레이서빌리티, 이 제품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에 데이터로 표현을 해줘야지 되는 순환경제, 리사이클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써놔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나오고 있는데 이건 크레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추적성은. 왜냐하면 중국에서 재료가 들어오는 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런 거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재료나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안 되는, 미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가 이런 어떤 보호주의의 그런 비즈니스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도 이거를 준비하지 못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봉착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쭉 얘기하고 이제 CO2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 DPP에 들어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일의 카테나엑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 뭔가 이렇게 모여서 뭔가 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건데, 여기 안에 상단에는 누가 있냐면 BMW랑 폭스바겐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한국에 있는 자동차 3차사, 2차사, 3차사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요 사람들은 각 데이터를 계속 올려주면 이런 내용들과 같이 DPP를 다 대응을 할 수 있고, 폭스바겐이나 BMW에 내 제품을 납품할 때 특별한 어떤 클리어 파일, 뭔가 인증을 받거나 할 이유 없이 여기 이니셔티브에 들어와 있으면은 쉽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 뭐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여기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저도 독일에 가서 또는 그 사람들이 와서 1년에 두세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기관장이고요. 저희는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하고 확산하고 고도화하고 선도하는 그런 정책 기관입니다. 1년에 저희가 쓰는 예산은 약 3천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요. 지금까지 쭉 써온 거 보면 약 2조 정도, 5개년에 한 2조 이렇게 써서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해왔고, 올해도 내년 사업에 공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당 2억씩 지원을 해주고 스마트 팩토리 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결과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DPP입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을 통해서 따라오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뭐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장 운영 관점에서 그동안 스마트 팩토리를 봐왔다면 이제는 경영 전략 관점에서 봐야지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린 규제를 대응한다는 얘기는 내 비즈니스를 영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공장의 생산성 높이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스마트 공장의 타겟이었다면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을 90% 하던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까 얘기한 CBAM 타겟을 못 맞추면은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는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환경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우리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도 작년 9월에 한번 바뀌었고요. 올해 10월에 또 바뀌었습니다. 매년 그 방향을 바꿔오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